지난 6월 5일 원달러 환율이 1,549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강타했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게다가 달러와의 탈동조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 달러 인덱스 지표는 유로화, 엔화와 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통상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여 이 지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하락해서 원달러 환율 역시 동반 상승합니다. 과거 이 두 지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1년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년 전과 유사한 100선 안팎에 머물며 안정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강달러 국면이 아님에도 원화와 가치만 급락한 것입니다. 환율 상승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언론이 이미 다뤄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부터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얕은 외환시장, 특히 그 중에서도 NDF 등 이 속도와 쏠림 문제들이 자본 유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보유량은 국내 주식의 2배를 넘어섰고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은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조차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사상 최대 규모로 쌓아두고 있죠. 구조적인 외화 유출과 달러 수요 우위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논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 기관들과 개인들은 해외로 자본을 이전을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한 국가의 통화는 두 가지의 가격을 지닙니다. 대내적으로는 금리, 대외적으로는 환율로 말이죠. 이렇게 단기적 가격은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화의 가치는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 즉 자본의 기대 수익률, 성장성, 그러니까 이 자본이 머물러야 할 구조적인 이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So there is fundamentals that matter. So I think for any country in the world that is working on trying to improve those fundamentals in terms of macro stability, financial stability, deepening your financial markets, convertibility of your currency, all of that has plenty of benefits. 표면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최근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G20 국가 중에 가장 큰 상향폭이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당장의 단기 성장률만 놓고 보면 한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에서 OECD는 한국의 미래 잠재 성장률을 정반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 즉 경제의 근본적인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데요. 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025년 1.85%, 2026년 1.66%, 27년에는 1.52%로 매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주요 47개국 중 한국의 순위는 28위, 31위, 그리고 32위로 해마다 밀려나고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KDI는 총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에 0.7%, 2040년대에는 0.1% 수준까지 떨어져서 2040년대 후반엔 소폭의 역성장 가능성까지 보고 있죠. 대한민국 성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 성장이요.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이제 0%대로 내려가고 이 상태가 5년 후쯤이면은 거의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갈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다음에 회복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돈 투자 안 합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투자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여기다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돈의 속성이니까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시간이라는 게 한 5년 정도 남아있다. 반도체 산업이 만든 현재의 호황과 그리고 구조적 한계가 빚어낸 이 미래의 둔화, 이 간극이 바로 한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환율과 자본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미국과의 성장률 격차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23년 미국에 추월당한 뒤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OECD 최신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27년 1.52%까지 내려가는 반면 미국은 약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그 격차가 0.4% 가까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석을 더 보자면 현재 한국 경제는 기초체력인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성장이 그 낮아진 잠재 수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 성장이 잠재 성장을 밑도는 마이너스 GDP 갭이 2020년부터 6년 연속 이어지고 있죠. 놀라운 점은 과거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이 GDP 갭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가리고 있을 뿐이죠. 시장 전문가들이 현재의 지표를 착시 효과로 보고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죽하면 반도체 효과를 제외한 기저의 성장률을 별도로 분리해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은 수익을 쫓아서 이동합니다. 이 자국 내 미래 기대 수익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축적된 이 막대한 국내 저축 자본은 수익을 쫓아서 해외로 나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자본 유출의 구조적인 동력이며 이 거대한 흐름이 원화 가치를 지속적으로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제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현 정부의 탓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는 이제 매크로적인, 오랫동안 지속된 매크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봐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만약에 현재 이 반도체 호황에 취해서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이 현 자본 유출의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원달러 환율의 균형 구간은 1150원대였습니다. 그것이 2022년 이후 1350원대로 올라섰고 지금은 그보다도 높은 1400원에서 1500원대를 넘나드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현재 레벨은 어느 정도 오버슈팅된 부분도 존재할 것입니다. 일부 기관과 시장의 전망은 원화가 현재 다소 저평가되어 중기적으로는 1400원 초반대에서 중반대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죠. 제가 단기적인 환율 레벨을 예측할 능력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환율의 균형점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히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의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환율은 분명히 부담이 되지만 이 레벨 자체만으로는 이제 경제 위기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늙어가고 부유하고 해외에 자산을 쌓아가는 성숙한 자본 수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통화가 구조적인 하방 압력을 받죠. 하지만 자체 레벨에 더해 속도가 빠르다면 이 쏠림으로 인해서 이 환율 상승에 가속도가 붙는다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악순환으로 인해 상승이 가팔라질 테니까요. 따라서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는 환율을 1200원대로 되돌린다가 절대 아닐 겁니다. 이 환율 숫자 자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속도와 쏠림 문제, 이 높은 변동성을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성장성의 문제, 이 국내 경제 성장 엔진을 개혁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투트랙으로 말이죠. 1차적인 수급 문제의 완충책으로는 먼저 원화의 국제화를 진전시켜 외환 시장을 두텁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자본 유출입의 속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중기적인 안전 핀으로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변동성 관리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그러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환율 상승의 기저에 이 잠재 성장률 문제가 깔려 있다고 한다면 결국 해결책도 그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재 성장률은 크게 인구 그리고 생산성 마지막으로 자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한국 사회의 이 인구 문제와 생산성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계 기업이 원활히 퇴출되고 혁신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 문제 역시 다들 아시듯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죠. 이는 저성장 고비용 사회구조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해외 인재를 이제 한국 사회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두뇌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대한민국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엄청나게 비싼 사교육비와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유입하는 거는 상당히
단순 노동을 위한 고급 두뇌가 아닌 저급 두뇌 형태를 저희는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두뇌 입장으로 쳐다보면 순 유출국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출이 계속되면은 사회는 내려갈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가져와야 되냐? 두뇌를 가져와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은 인구가 늘어나도 저희한테는 그렇게까지 기여가 되지 않는 인구가 됩니다. 번외로 현재 관심이 줄어든 국민연금 문제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최근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증가하며 기금 고갈 시점이 지연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본질적인 구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시간을 번 것뿐이죠. 그렇기에 안도하지 말고 반드시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앞으로도 투자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마치 이제 직장인이 투자로 돈 좀 벌었다고 이제 직장 그만두고 투자로만 수익을 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사이클은 언제든지 하락장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이 생산성과 인구 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제 장기간에 걸친 구조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제죠. 현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이에 따른 주식시장의 호황은 정말 감사하고 잘된 일이지만 여기에 취해 구조적인 문제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